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천천히 피세요. 담배 안 태우세요? 저 방금 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자기 소개를 예. 간략하게만 좀 먼저 해주세요. 저는 지금 그 선출이 TV라고 예. 유튜버를 하고 있는 선출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출연해주신 선출님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가장 강한 월지를 중심으로 토와 금이 음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목 기운이 음의 형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목과 금의 대립구도이며 이것을 금목 상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글자들은 음의 형태로 된 금기운이며 모두 편관입니다. 게다가 이 사주엔 이 많은 금들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인성, 수기운이 심지어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사람이 예민하고 까칠한 면이 있고 폭력성도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금기운의 특성상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시비가 붙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말리기가 좀 힘듭니다. 묘와 유라는 글자는 모두 왕지로서 순수한 목과 금입니다. 캐릭터의 특징이 강하게 표출됩니다.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신강하다고 센 캐릭터가 아니라 이처럼 신약하더라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 캐릭터가 세지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사주처럼 편관이 많으면서 금과 목이 크게 대립한다면 센 캐릭터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강신약은 내 일간의 에너지 크기를 표현하는 것이고, 성격이 세다고 해서 모두가 신강한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사주가 토와 금에 편중되어 있어서 토나 금 기운의 운을 받으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편관이 많은 사주는 똑같은 관성이 오는 것보다는 편관을 생조해주는 재성이 올 경우에 타격이 더욱 심하고요. 이 사주에선 진토가 오는 것이 제일 안 좋아 보이는데요. 이유는 진토의 특성상 목 기운과 금 기운을 동시에 키워줍니다. 금목 상쟁의 대립을 더더욱 키워주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인터뷰 내내 금이나 토 기운이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보시죠. 그 다른 영상들에서도 많이 찾아봤어가지고 예. 너무 원론적인 질문은 조금 건너뛰고 어렸을 적의 가정 환경 또는 뭐 이제 부모님이나 형제들 이럴 때 같이 살으셨을 때, 그리고 또 본인이 학생이었을 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는 일단 저는 조부모 밑에서 자랐고, 네. 아버지 어머니가 워낙 어린 나이에 저를 낳아가지고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이제 조부모 밑에서 자랐고, 가정 환경은 굉장히 유복했어요.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 4-5살 때부터 이제 도박을 하다 보니까 도박에 대한 접하는 게 남들보다 훨씬 빨랐던 거죠. 그리고 뭐 형제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큰아버지 아들들도 두 놈을 같이 키우니까 저까지 총 3명의 손자를 키운 거예요. 금전적으로는 부유하게 살았지만 환경 자체는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도 도박을 하셨고, 이제 그로 인해서 할머니와 싸우는 과정도 많았고, 그리고 제가 살았던 동네 자체가 뭐 청량리 이제 588이라 그래가지고 율락가 같은 그런 지역 비슷한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환경은 좋지 않았죠.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좀 고등학교, 중학교 요 시절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때부터 이렇게 좀 조직 세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위 일진이라든지 요런 좀 올라가면 중학교 때는 굉장히 제가 처음에 성격이 이제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내성적으로 하다가 중학교 때까지 올라갔었는데 싸움도 많이 하고, 저를 아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일진 애들보다도 그 위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뭐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는 걸 원체 싫어했기 때문에. 근데 일진 애들이 저를 못 건드렸었으니까. 일진이라고 하는 거는 저 학교 다닐 때는 위에 1살 많은 형들이 정해준 애들인데, 그 정해준 애들이 맨날 저한테 쥐어 터지고 다니던 애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학교에서 힘들었던 거나 뭐 이런 게 아예 없었죠. 단지 선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맞은 학생으로 치면은 제가 제일 많이 맞았고. 좀 신체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서 이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뭐 특별한 아니죠. 그거는 그냥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소위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맞아본 적은 형들한테밖에 없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더더욱 아예 없었고 고등학교에는 뭐 선배들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한 상황이니까 저는 여태껏 맞아보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더 많이 맞았지. 아, 그냥 성향이시고. 성향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고를 몇 번 치셨으면 네. 부모님들 이렇게 소환도 하고 하시잖아요. 아, 이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좀 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시죠. 중3 때, 중2 때인가 중3 때 그때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예요. 95년도, 96년도에. 네. 그때 또 애를 제가 계속 때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불려가고 경찰서에서도 불려가고 뭐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게 그냥 일상이었던 거지. 특별히 내가 뭐 그들보다 우월해서 뭐 때렸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긴 뭐하고 그냥 그때 그냥 제 성향이 그랬던 거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좀 더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밑에 동생들 2놈까지 있고 하니까 내가 학교는 졸업을 해야 되겠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 거를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셨을 정도로 학교를 좀 졸업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나중에 열심히 다녔던 거고. 조직 세계에 처음 발을 들이셨을 때는 언제쯤이세요? 2000년도 한 중반 정도 되는 건데 제가 의정부에서 호스트바를 운영을 이제 하는데 의정부 거기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이제 방해가 되고 막 이제 간섭을 하려고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배경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살던 동네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범서방파의 김태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내가 도합 35년을 감옥에 있었던 것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한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35년을 감옥에 있었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보스고 두목이고 다 부질없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선출님도 적지 않은 감옥 네. 생활을 해보셨다고 네. 전 들었는데 이분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한 95%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저도 한 7년 좀 넘게 있었지만 35년이라 그러면 뭐 인생의 반 이상을 그러면 삶에 있어서 기억이라는 건 그곳에 있었던 것밖에 기억이 없을 것 같아서 엄청 또 시간은 되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95%는 공감을 하되 나머지 5%는 저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제 삶을 제2의 제 삶을 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지금의 삶을 또 살아가고 내 삶에 변화되는 계기가 생길 수 있다면 100% 다 나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논외의 질문인데 제가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제 선입견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깜빵에서 같이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아무래도 조금 멀리하게 되고 이러진 않으셨나요? 왜냐하면은 징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각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이 사람들 뭐 정재계든 유명한 사람들도 다 징역을 한 번씩 갔다 왔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건 무엇이며 그 사람들이 재벌 총수에 있는 거를 인정하는 또 사회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또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거기를 갔다 오면 소위 얘기해서 이제 빨간 줄이 간 것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거나 뭐 불이익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냥 사람들의 인식인 거죠. 저는 여태껏 살면서 제가 했던 일들이 다 개인적인 일들을 한 거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뭐 이렇게 불이익을 본 건 없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합법적인 일을 한번 하셨다고 그래서 네. 중고차 영업 네. 쪽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이때 차 장사를 하시면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영업 능력을 보이셨는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중고차 딜러들이 그때 당시 2000년 중반 정도에는 대다수가 좀 옷도 좀 껄렁껄렁하게 입고 지나가는 사람 호객행위 하면서 했는데 저는 그 했을 때 항상 슈트를 입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랑 좀 다르게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젊으니까 좀 더 젠틀하게 다가가서 사람들한테 좀 신뢰를 주는 그런 제가 이미지를 구축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중고차 매물 책자라고 있어요. 노랗게 네. 파랗게 돼 있는 손님이 오면은 전화를 해서 가격은 얼마예요 하고 가격을 오픈을 안 해요. 들은 얘기를 끊고 나서 아 사장님 가격이 얼마랍니다. 그럼 저는 그게 굉장히 불신이 가득했거든요. 입장 바꿨을 때. 그래서 저는 미리 가격을 다 체크를 해놓고 전화를 해요. 제 친구한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아 3,150만 원이요. 그러면 손님이 옆에서 직접 들은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를 줄 수가 있죠. 그게 번뜩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거예요? 아니 그냥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간단한 일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럼 굳이 이런 합법적인 장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어떤 불법을 하도 네.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타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리운전을 잠깐 해본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생각할 시간을 못 갖게 해요. 그 얘기인 거는 끊임없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조금 더 굶고 덜 먹어도 사람이 생각을 해서 좀 보다 나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물론 저는 예전에 불법으로 많이 일을 해서 또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저 새끼 뭐 불법 하는데 대가리 썼다고 해가지고 뭐 그걸 자랑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왕이면은 생각하는 곳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만약 현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만약에 붙는다. 네. 그러면 어떻게 액션을 취하실 건가요? 현실적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일단 조직폭력배 전과도 있고 그러니까 남들이랑 싸워서 제가 득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또 인생을 꼬이게 만들 바에는 그 순간 내가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피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 아 저 새끼 뭐 병신이네 이런 생각 안 가지니까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있죠. 아무리 선출님이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순정파스러운 면모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뭐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기억나는 로맨스나 이런 것 좀 있으면 제가 그 여자들은 제가 결혼을 이제 2번을 하고 이혼도 2번을 했지만 여자들은 솔직히 살면서 꽤 만나봤어요. 꽤 만나봤는데 근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딱 한 명 빼고는 제가 마음에 와닿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잘 안 줬다. 그렇죠. 항상 보면은 방어적이었던 것 같아요. 헤어졌을 때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속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해주지 못하고 근데 정말로 날 위해서 전부를 건 여자를 만났고 나도 전부를 줬고 그런 여자는 딱 한 명 있습니다. 싸우면 네. 폭력 같은 것도 하셨었네요. 그 여자 친구분. 아니 여자한테 폭력을 쓴 적은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싸웠을 때도 선빵을 친 적은 없어요. 항상 상대방이 이제 먼저 모션을 취할 때 그때 같이 하는 거지. 저는 제가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 그래서 누구한테 먼저 위해를 가하거나 뭐 굉장히 난폭하게 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제가 이 방송 중간에 나레이션도 넣겠지만 이렇게 좀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네. 되게 좀 폭력스럽고 이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날 건드리지 않으면 네, 맞아요. 딱히 위해를 가하지는 네, 않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이.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난 2번의 결혼 생활이 있으셨는데 이분들과는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왜 이혼하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엑스와이프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3 때 처음 만났던 여자인데 6, 7년 뒤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또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한 거고 헤어진 거는 결정적인 계기는 그 여자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상의 없이
낙태를 하는 바람에 그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헤어졌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 딸 엄마인데 그 딸 엄마 역시 제가 18, 19살 때 처음 알게 된 이제 여자였는데 또 몇 년이 지나서 또 우연히 만나서 결혼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박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또 제가 징역도 가고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혼이 된 거죠. 그때가 혹시 각각 몇 년도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2004년도에 만나서 5년도에 헤어졌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006년 초반에 만나서 동거를 같이 하다가 2007년도에 7월에 이제 결혼을 하고 2010년까지 있다가 이제 헤어진 거죠. 두 번째 결혼은 그래도 조금 네, 텀이 있으셨네요. 네, 한 3년? 가족과 뭐 특히 자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좀 미안한 감정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마음에 걸리세요? 일단 같이 있어줘야 될 그 시간에 못 있어준 게 아빠의 부재. 내가 어렸을 때 저 역시 아버지의 부재가 있었던 사람인지라 내 딸한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아닌 이제 내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뭘로도 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혹시 따님 이렇게 성장한 거를 이제 사진이나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보거나 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정말 많이 궁금하시네요. 예. 그럼 통화도 한 번도 안 해보셨고? 그렇죠. 그럼 애기 엄마랑은 연락은 되죠? 연락은 안 되고 있어요.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날 도와준 귀인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서 잠깐 종교적인 얘기가 나와서 죄송하지만 저는 저를 진짜로 최악의 상황에서 건져내 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확고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른 사람 이름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종교의 힘. 예. 알겠습니다.